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밤사이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3군데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박태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 이곳, 캐나다 국회의사당 내부입니다. 현지 시각 오전 9시 반, 무장괴한이 오타와 한복판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난입했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경비병에 총을 난사한 괴한은 이어 의사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So I look across the street and there's a man with a rifle shooting at a bunch of people. Yelled at all my guys. There's guys shooting, so everyone, get down, get down. 괴한은 경찰 총격을 받고 의사당 건물 안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의사당 내부에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온 하퍼 총리는 무사하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괴한 총에 맞은 경비병은 사망했고 방호원 등 2명은 중상입니다. The victim of the shooting is a member of the Canadian Armed Forces. His injuries were fatal. 총격은 공공건물이 밀집한 팔러먼트 힐과 인근 쇼핑몰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사살된 범인 말고도 여러 명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 총격이 아닌 테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제 테러 용의자가 캐나다 군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점, 그리고 바로 어제 테러 위협 등급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 직후 캐나다는 물론이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나라는 즉각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테러와 관련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캐나다는 사건 발생 직후 항공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미국도 오타와에 있는 대사관을 긴급 폐쇄했고 북미 항공우주사령부와 연방수사국 FBI는 경계 태세를 발동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Authorities are still responding to the incident, so I would reserve judgment about what exactly happened or the causes of what happened until we have greater insight into what exactly happened.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는 현재 진행 중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 격퇴 작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이곳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캐나다는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 등을 투입해 IS 공습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IS는 그동안 공습 참여국에 대한 보복 테러를 여러 차례 공언해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은 IS에 가담한 자국 국민들이나 이른바 외로운 늑대, 자생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IS나 그 연계 세력의 테러로 드러날 경우 중동 지역에 한정됐던 이들의 위협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양한 선출직의 한인 후보들이 출마하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 각각 카운티 최고위직과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2명의 한인 여성 후보들의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선거. 미셸 스틸박 후보는 지난 3년간의 선거운동을 즐거웠다라고 표현할 만큼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써가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써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즐겼어요.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주 다음으로 큰 관할 구역인 카운티 정부의 행정과 법 제정, 예산을 집행하는 최고위직으로 모두 5명이 있는데 미셸 후보가 당선되면 한인 최초가 됩니다. 분위기는 압도적입니다. 지난 예비선거에서 과반에 가까운 47%의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본 선거도 확실한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4명이 뛰는 데에서 50% 이상 받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다시 한번 뛰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냥 담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알프레드 송 이후 명맥이 끊어졌던 한인 캘리포니아 주 의원이 다시 탄생할 수 있을지도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가주 하원 65지구에 출마한 영킴 후보는 지난 예비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현직 의원에 앞서 1위로 결선에 진출한 만큼 본선거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주류 사회에서 확실히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 표 한 표 귀중한 한 표 포기하지 마시고 꼭 나와주시기를 바라고요. 65지구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라는 점도 민주당 현직 의원을 상대로 하는 영킴 후보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도 절대로 한 표 한 표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가가오 방문하고 전화하고 TV 광고 나가고 신문에 다 내고 인터뷰하면서 할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선거 치르고 있어요. 예비선거와 달리 본선거는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만큼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미셸 후보의 경우 예비선거 득표수인 3만 5천여 표를 넘겨 4만 표 이상을, 영킴 후보는 2만 5천 표 이상을 당선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오렌지 카운티에서 부에나파크와 플러턴 등 한인 유권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를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선거운동에서 해왔듯 두 후보 모두 막판까지 최대한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저지 지역의 2015년도 오바마 케어 등록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벌금 규정도 변경됐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2015년도 뉴저지 지역 오바마 케어 등록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 2년차가 되면서 보험사들의 변화와 특히 벌금 규정에 큰 변화가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2014년에 가입을 안 하신 분은 이제 2015년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그 보험비가 벌금이 정산이 돼서 이제 텍스 보고에 연결이 되고요. 이제 작년에는 1%의 인컴이나 이제 95불 이제 벌금이었지만 금년에는 2% 인컴의 2%나 635불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벌금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기존 3개의 보험사가 5개의 보험사로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변화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뉴저지에는 이번에 원래 작년 2014년에는 3개 보험회사가 26가지의 상품을 내놓았는데 2015년에는 2개 회사가 더 추가가 돼서 이제 우리 가입자들이 보험 선택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인 의료계도 오바마 케어 관련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 날 세러데이 토요일인데 이 오바마 케어 2015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다 오셔서 들으시고 그리고 오신 김에 또 등록하는 약속도 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오바마 케어 등록 기간은 11월 15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올해 1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 교사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세미나가 실리콘밸리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갖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박은비 통신원입니다. 미국 교사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세미나가 실리콘밸리에서 열렸습니다. 40명의 미국 교사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Coming to a conference and a seminar like this where I can learn more about Korean history lets me bring back the amazing diverse culture of Korea to my classroom and get both Korean and non-Korean students really excited. 마크 피터슨 브링검령 대학교 교수가 한국 역사의 핵심을 발췌한 것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실리콘밸리 한국학교와 한국역사문화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 세미나는 미국 교육의 현장에서 생활하는 교사들에게 직접 한국에 대한 역사와 문화,
음식, 한복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을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세미나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은비였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파울시의 전격 석방에는 북미 관계 개선을 노리고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 인권 논란을 잠재워 보려던 북한의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도 조속히 송환하라고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이번 파울 씨의 석방은 이전과 달리 미국의 특사 파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미국인 여기자 석방 때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10년 곰즈 씨의 석방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특사로 방북해 억류자들을 직접 데리고 나왔습니다. 전격적인 석방 결정에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부터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까지 다양합니다. 북미 관계 개선에 이제 신호탄을 보내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인도적인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북미 대화가 재개될지, 특히 나머지 억류자들의 석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의 경우 북한은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 요구는 물론 당국 간의 송환 협상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김 선교사를 기자회견장에 내보내 대남 공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 지도부에 대하여 극히 원색적인 의도로 모독하고 헐뜯는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있는 것인지, 지금은 현재 어떤 지금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정도는, 윤곽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는 파울 씨의 석방을 계기로 북한의 김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최경환 한국경제부총리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참여 문제에 대해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가입에 소극적인 입장에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세균 특파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AIIB 참여와 관련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와 환경과 적성국 투자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개선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런 조건은 국제금융기구의 규범과 합리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AIIB에 못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번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이 단기 수요 진작에 공감했다며 인프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12월 시행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환율 정책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확실성을 정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그 주요 통화의 정책의 갑작스런 변화다. 최경환 부총리는 러우즈웨이 중국 재정부장과의 회담에서 한중 FTA의 연내 조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미국 유명인들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이 또 유출됐습니다. 이번에도 애플 아이클라우드가 해킹당한 건데요. 이번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배우로 중국 정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유승현 기자입니다. 애플의 자료 저장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가 또다시 해킹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Apple saying that it is aware of intermittent organized network attacks on users trying to sign into iCloud.com. 중국 내 애플 아이클라우드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킹 피해 정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온라인 검열 감시기구인 그레이트 파이어는 배우로 중국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아이클라우드에 오가는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 훑어봤다는 겁니다. 서버를 직접 해킹하는 대신 이용자 모르게 거쳐가는 별도 사이트를 만들고 중간에서 정보를 빼내는 겁니다. 애플은 조직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확인했지만 누가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도 부인했습니다. 这个报告本身我没有看见，中国是坚决反对并且打击一切形式的黑客攻击的活动。 지난해 2월 미국의 한 보안업체가 중국 해킹 부대의 존재를 처음 언급한 이후 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공방. 한동안 잠잠하던 중국 배후설이 아이클라우드 해킹 사건으로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유승영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